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어느새 2025년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축구 유튜버를 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2023-24 시즌부터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한 2시즌 반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한 것 같은데 생각보다 시간이 엄청나게 빠르게 지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올 한 해 고생 되게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좋은 일 아주 많이 여러분의 인생에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2025년을 돌아보는 그런 느낌으로 한번 영상을 제작해 볼 예정이고요. 축구 전체 25년에 10개 사건을 뽑으면 사실 범위가 너무 방대해지고 기준도 좀 모호해질 것 같아서 제가 주요 팀들의 중요했던 그런 사건 하나씩 한번 읊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빅식스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거기에 추가 2개 제가 따로 준비해봤습니다.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썸네일에서도 예측하셨듯이 첼시의 리스 제임스가 1년 동안 건강하게 경기에 나왔습니다. 2024년 11월 햄스트링 부상을 당한 리스 제임스인데요. 12월 30일 입스위치 타운 원정에서 명단 복귀를 했습니다. 그리고 3월에 잠깐 병 걸린 걸 제외하면 리스 제임스 신체적인 부상은 없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제임스가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활약할 수 있는 이유가 마레스카라는 감독의 영향이 있는 것도 같아요.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미드필더로 기용하면서 부상을 줄이기도 하고 출전 시간을 관리해주기도 하면서 리스 제임스가 부상 없이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스쿼드에 포함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스 제임스가 그렇게 아껴가면서 쓸만한 가치가 있다는 걸 또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나올 때는 자신의 가치를 보여주는 경기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약간 미드필더에 적응 못하는 모습도 있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제임스가 미드필더에 적응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겼고요. 이제는 제임스를 우풀백보다는 미드필더로 분류를 하고 첼시가 귀스토 주전에 우풀백 하나를 더 영입하는 그런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임스는 미드필더에 잘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이 미드필더에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게 마레스카 감독이 제임스가 18-19 시즌 위건으로 갔을 때 미드필더 뛰었을 때 영상을 보면서 또 떠올렸다고 합니다. 어쨌든 리스 제임스의 이런 건강한 기록은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또 기대를 해보겠고요. 아스날에서 일어났던 가장 충격적인 사건, 저는 라이스의 프리킥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사건이라고 표현하긴 좀 그렇긴 한데 진짜 프리킥으로 볼 수 있는 가장 충격적인 경기가 이 경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일단 2개의 프리킥 모두 퀄리티가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왼쪽에 가져온 2번째 가마차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그런 킥이었고요. 이게 킥의 퀄리티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중요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연속으로 프리킥 2방, 그것도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 거기서 오는 임팩트가 더더욱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2번째 킥은 사실 그 킥이 도착하는 자리에 미리 서 있었어도 막기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퀄리티였고요. 번외로 이 레알 마드리드와의 챔피언스 리그 경기는 아스날의 위상을 확실히 올렸던 그런 경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 경기에 하베르츠, 마갈량이스가 없었고 키비오르와 메리노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런 선수들 없이도 아스날이 많이 올라왔다는 그런 증거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그 다음 토트넘입니다. 예상하셨겠지만 토트넘은 유로파리그 우승을 했습니다. 1984년 이후 41년 만에 유럽대회 우승을 차지했고요. 17년 만에 우승 트로피라고 합니다. 마지막 우승컵은 07-08 시즌 칼링컵. 그리고 이제 우리의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소속으로 첫 메이저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아주 감동적인 순간이었고요. 결승 상대가 맨유여서 더더욱 임팩트가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토트넘이 그 우승하는 당시에 상황이 또 되게 특수해서 더더욱 주목을 받았던 것 같아요. 토트넘이 이제 리그는 17위로 마무리를 했는데 애초부터 그러려고 한 건 아니겠지만 이 상황이 지나다 보니까 토트넘이 지금 이제 우리가 집중할 건 유로파야 이렇게 마음을 먹었던 것 같고, 거기서는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공격적인 전술 대신에 조금은 실리적으로 가면서 고집을 버리고 결국에는 결승전에서 우승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토트넘이 그동안 무관 클럽이라는 그런 놀림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 우승으로 그나마 그런 것들이 조금은 옅어지는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고, 토트넘의 앞으로의 그런 시간에서도 이 유로파리그 우승이라는 그 사건이 매우 중요할 것 같다. 어쨌든 우승이라는 건 한 번 그 혀를 뚫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걸 뚫는다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은 리버풀 이야기인데요. 리버풀은 역시나 이번 시즌의 이적 시장이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프리미어리그 단일 구단 역사상 이적 시장 최고 지출액 4억 4,200만 파운드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우리 돈으로 따지면 8천억이 훌쩍 그런 금액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비르츠 이적 사가가 엄청나게 핫한 이적 사가였죠. 맨시티, 바이에른 뮌헨과 경쟁하던 그런 비르츠를 데려왔다. 이 부분은 상당히 임팩트가 컸고요. 성골류스 아놀드가 레알 마드리드 이적을 하면서 2025년에 리버풀은 충격적인 사건을 또 경험했었죠. 그리고 이제 리버풀이 노렸던 선수가 이삭이었는데 그 전에 에키티케를 영입하고 마지막에는 이삭까지 영입하면서 지난 시즌에 리그 우승했던 팀이 이렇게 파격적으로 영입한다고? 이거 리버풀 막을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들었던 그런 역대급 이적 시장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결과는 그때 상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이 리버풀의 이적 시장은 리버풀 역사에서도 길이 남을 이적 시장이고요. 저는 아직까지도 그 충격적인 이적 시장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맨체스터 시티입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정말 커다란 세대 교체를 경험했죠. 시티의 영광을 함께했던 그런 베테랑들과 이별을 했습니다. 더브라이너, 균도안, 워커, 아칸지 이런 선수들과 이별했고요. 특히나 케빈 더브라이너는 시티에서 남긴 업적 그리고 시티에서 보냈던 시간 이런 것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더더욱 시티 입장에서는 큰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제3자 입장에서 보면 덕배와의 이별이 시티 입장에서도 쉽지 않겠지만 또 그럴 만한 상황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균도안 역시 시티의 영광의 순간에 정말 많이 기여를 했지만 신체적인 능력이 떨어지면서 냉정하게 지금 현재는 프리미어리그에 뛰기는 어려워졌습니다. 워커도 겨울에 임대를 떠나면서 25년에는 시티와 이별했고 여름에 완전히 벌리로 이적을 했습니다. 트래블 멤버 중에 아칸지, 에데르송 이런 선수들도 시티를 떠났죠. 에데르송 골키퍼 문제가 좀 있었죠. 에데르송이 워낙 못 막다 보니까 오르테가로 바꿔가면서 쓰다가 결국에는 이제 시티가 골키퍼에 대한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서 트래포드라는 선수를 데려오고 그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돈나룸마를 영입하면서 확실한 해결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골키퍼의 변화가 지금 시티의 성적에도 아주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점유율 위주의 펩 축구계의 변화를 인정을 했습니다. 레인더스 코치가 오면서 원래 스타일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5백을 써서 경기 막판에 잠그는 능력들, 또 직선적인 압박 같은 것도 많이 가고요. 역습에서도 시티가 강점을 보여주면서 여러 가지 축구계에서 일어나는 흐름과 변화를 또 인정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시티도 이번 시즌을 기점으로 대규모의 리빌딩이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맨유입니다. 맨유는 아모림의 3연승 그리고 포백 변화 이런 것들이 있겠죠. 맨유가 608일 만에 리그 3연승을 달성했고 이제 그걸 달성하게 만든 감독이 아모림이고요. 아모림이 맨유 와서 리그 첫 3연승을 한 거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4천억 정도 들여서 공격수의 퀄리티 개선한 부분이 컸죠. 쿠냐, 세슈코, 은베모 이런 선수들 영입하면서 변화가 있었고, 또 빠른 카운터, 역습 상황에서의 개인 능력 이런 것들로 3연승을 만들어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다음 라멘스의 영입이 맨유의 후방을 든든하게 지키면서 아모림이 승리하면서도 지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보여줬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는 포백도 상황에 맞춰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황이 와도 바꾸지 않을 거라는 그런 3백, 결국에는 자신의 고집을 꺾고 상황에 맞춰서 유연하게 변화한 거,
이것도 맨유에게는 되게 주목할 만한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알론소가 부임하면서 변화들이 많아졌죠. 공식 경기 7연승, 리그 6연승을 달성했던 알론소의 초반입니다. 클럽 월드컵에서도 백스리와 백포를 번갈아 쓰면서 안첼로티 이후에 또 새로운 그런 변화가 일어나겠구나 라는 그런 느낌이 있었죠. 게다가 레버쿠젠에서 무패 우승을 경험해봤던 감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더했을 겁니다. 하지만 중간에 리그 5경기 중에 1승만 거두면서 위기가 찾아왔고 여기서 이제 선수들과의 갈등도 좀 부각이 되기 시작합니다. 안첼로티와 다르게 시스템 축구를 도입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훈련 시간도 엄격하게 하고 비디오 분석 같은 것도 늘리고 가족들도 훈련 상황에 못 찾아오게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 상황에서 그 레알 마드리드의 스타 플레이어들이 이런 것과 성향이 좀 맞지 않아서 갈등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특히 비니시우스와의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기를 거치면서도 알론소는 신임을 받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레알 마드리드는 기다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항상 더 높은 곳을 노리는 팀이기 때문에 아니다 싶으면 길게 기다리지 않는데 또 역설적으로 지금 레알 마드리드는 과도기에 놓여있기 때문에 또 기다림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는 어떻게 풀어질지 또 기대가 되는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바르셀로나입니다. 바르셀로나는 24년에 플릭 감독이 부임하면서 이제 25년에 그 결실을 엄청나게 많이 맺었죠. 챔피언스 리그 제외하고 모든 대회에 우승을 했고 부상 문제가 아니었다면 저는 챔스도 인테르와의 경기에서 충분히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잘 안 됐고 오프사이드 트랩, 전설의 쓰리토, 그 다음에 그 아래를 지원하는 더용과 페드리 이런 선수들과 함께 한지 플릭의 플랜 A를 확실하게 만들어냈고요. 또 엘클라시코에서 4번 연속 이기기도 하면서 안첼로티의 시대를 한지 플릭이 끝내버렸다라고 표현을 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거기에 라민 야말이라는 선수가 원래도 잘했지만 2025년에는 정말 미친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쭉쭉 올라왔었다. 그래서 야말의 위상과 기대감이 한층 더 올라갔던 연도가 2025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크리스탈 팰리스가 FA컵에서 우승한 것도 충분히 주목해볼 포인트인데요. 1905년 이후 하브리그 우승 경험은 있었던 크리스탈 팰리스. 하지만 1부 리그나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하는 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120년의 기다림이었고요. 맨시티를 꺾고 우승한 것이 더더욱 임팩트가 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에제의 결승골, 딘 앤더슨의 미친 선방 이런 것들이 있었고 크리스탈 팰리스라는 팀이 FA컵에서 시티를 꺾고 우승한다? 과거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위상이 상승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진 커뮤니티 실드 같은 대회에서도 리버풀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트로피 진열함에 한 개 트로피를 더 추가했습니다. 여기서도 핸더슨의 활약이 좋았고요. 이렇게 팰리스는 팀의 위상을 확실히 높였던 해가 2025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캐슬의 카라바오컵 우승도 충분히 조명해볼 만한 포인트입니다. 56년 만에 메이저 우승컵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대회로만 따졌을 때는 1955년 이후로 첫 우승이니까 70년 만에 우승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뉴캐슬이 명가재건 프로젝트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사우디 국부펀드가 뉴캐슬을 인수한 이후에 첫 우승이 되었고요. 또 리버풀 상대로의 승리라 더더욱 짜릿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뉴캐슬이란 팀이 에디아우 감독 이후에 챔피언스 리그 종종 가면서 강한 팀이라는 것은 충분히 인식을 시켰습니다만 이런 우승컵 하나 있는 건 또 다른 얘기죠. 근데 뉴캐슬이 그런 자신들의 강함을 트로피라는 증거로 이렇게 남겨놓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도 가면서 핵심 멤버들을 지킬 만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물론 이삭을 잘 지키지는 못했지만 또 볼테마다라는 선수가 오면서 잘해주고 있고 지금 당장은 뉴캐슬 성적이 조금 흔들리는 부분이 있겠지만 또 어쨌든 간 2025년에 이루었던 그런 업적은 뉴캐슬에게는 또 잊을 수 없는 그런 업적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10가지 사건 정리해봤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추가로 기억나는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